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저희 드디어 해커스 금융에서 신용부석사 2020년, 2021년 시험 대비 새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우리 1년 동안 신용부석사 강의를 제가 준비 많이 하고 또 기업체 강의도 많이 나가면서 올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용부석사 시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신용부석사 시험에 대한 가벼운 OT를 진행하고 저희 2020년, 2021년 대비 해커스 금융 신용부석사 강의 어떤 변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지 그 부분 설명드리고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신용부석사 이 몇 년 사이에 이 금융권 특히 이 은행 쪽에서 굉장히 핫한 자격증이죠. 그렇죠? 실제로 저도 금융사들 굉장히 많이 교육을 나가는데 이 신용부석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시고 특강에 가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특강에 참여를 하십니다. 신용부석사가 어떤 시험인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회계 및 비회계 자료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신용사항을 판단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등 기업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를 말합니다. 나와 있고요. 신용부석사는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여신 전문가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격증으로 여신 심사역의 경우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야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일단 현직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푸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거고요. 자격증의 중요성을 금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은행들이 신용부석사 시험에 대해서 가산점 주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기관들 나가서 강의를 제가 진행해 보면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승진에 유리하다. 승진에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현직분들 정말 많으세요. 당연히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미리 취득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자격증이 도대체 어떤 자격증인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 자격증을 저랑 공부하시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어떤 능력을 키우게 될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좀 갖고 왔어요. 기사인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가장 굵직한 분식회계 중에 하나였어요. 기사를 뭐 같이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이게 모뉴웰이라는 회사거든요. 모뉴웰이라는 회사. 모뉴웰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모뉴웰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모뉴웰이라는 회사를 보면 기사 나오지만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빌 게이츠가 극찬했어요. 와,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극찬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지섭 씨가 광고를 했죠. 굉장히 핫한 회사였어요, 예전에는. 거기다 매출도 1조가 넘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1조 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고요. 근데 이 회사 전성기 때 매출이 1조가 넘었어요. 굉장한 회사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었거든요. 신라호텔 주식 사면 사드 터지고, 뭐 리조트 회사 주식 사면 코로나 터지고, 대한항공 주식 야심차게 사면 역시나 코로나 터지고, 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친구랑 같이 술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윤도나, 이 모뉴웰이라고 소지섭이 광고하고 매출이 1조가 넘고 빌 게이츠가 극찬한 회사가 있다는데 나 이 회사 주식 살려고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원래 웬간하면 이런 얘기 들으면 아예 네 알아서 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물어? 할 텐데 하도 이 친구가 안 돼 보여서 제가 술 먹다가 갑자기 이 모뉴웰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걸 찾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회계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재무제표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재무제표를 찾아봤더니 재무제표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모뉴웰이 매출, 물건 팔아서 받은 돈이 1조였어요. 물건 팔아서 받은 돈이. 대단하죠?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로 모뉴웰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거 다 세부적으로 배울 겁니다. 이 매출 채권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서 그 외상값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걸 매출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물건 팔았는데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이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약간 MSG도 쳐요. 매출 채권이 0.9조였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매출이 1조나 되는 회사가 1조를 팔았는데 0.9조가 외상이래요. 아 이게 말이 돼요? 외상을 내 매출의 90%나 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니 그냥 동네 슈퍼도 외상을 90%나 외상 주진 않잖아요. 두 번째로 또 이상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기업이 차입금이 그렇게 많았어요. 차입금이 되게 많았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차입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빌려온 돈을 얘기해요.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 받았어. 그럼 차입금이거든요. 근데 차입금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매출이 1조나 되는 회사야. 근데 차입금이 굉장히 많아?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세 번째로 제가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라고 생각했던 게 이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오늘 아마 1교시 때 배울 수도 있어요. 이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기업이 실제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 기업에 유입된 현금과 유출된 현금 퉁쳐서 실제로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데 매출이 1조나 되는 회사였는데 순현금 유입액이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가 딱 요거 세 가지만 술 마시다가 확인하고 제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 손을 꼭 잡고 그 친구 이름이 동원이거든요. 얘기해도 됩니다. 동원아 주식 사지 마. 그냥 우리 이거 지금 갈비 먹은 거 있잖아. 이 갈비값 네가 내. 그리고 주식 사지 마. 이 회사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마. 너 그리고 갈비값은 지금 네가 내. 그럼 나중에 고맙다고 나한테 얘기할 때가 올 거야 그랬다고요. 근데 제 친구가 이거 뭐 이상한 애 아니야 그러더니 아무튼 갈비값은 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집에 가는 길에 문자를 했죠. 너 그 회사 주식 사면 아주 나랑 끝나는 줄 알아 그랬다고요. 안 샀습니다. 그리고 모뉴엘이 사상 최대 분식회계로 회사가 없어지죠. 이 모뉴엘이 어떤 장난을 쳤냐면 여기 한국에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게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가전제품. 해외에 뭐 미국 이런 데 말고요. 이름 모를 해외에 모뉴엘 주니어라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요. 미국 이런 데가 아니라 저기 이름 모를 저기 동남아에 모뉴엘 주니어를 하나 만들어요. 사실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이러고 얘한테 물건을 팔았다고 이 모뉴엘이.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 겁니다.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어. 물건을 팔았더니 뭐가 왔겠어요?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어떻게 생겨요? 야 생겨라!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뭘 줬냐면 매출 채권을 이렇게 받아온 거죠.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그래서 얘가 매출 채권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매출 1조나 되는데. 따라오시겠죠? 근데 이 매출 채권을 갖고 이 모뉴엘이 뭐냐면 여기 금융기관이 있으면 금융기관에 요 매출 채권을 팔아버렸다고요. 다른 말로 금융기관에 요 매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어요. 매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다고요. 근데 금융기관이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에 있는 모뉴엘 주니어가 얘랑 관련 있는 회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뭐 여러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차입금도 많았던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왜 순현금 유입이 마이너스인 줄도 아시겠죠? 실제로 돈 받은 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것밖에 없어요. 현금이. 얘는 여기서 물건 팔았지만 내가 나한테 푼 거기 때문에 돈 들어온 게 없었다고. 그럼 여기 돈 빌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이자 내고 원금 갚고 막상 여기에 돈 들어오는 건 없고 그러니까 순현금이 계속 유입액이 마이너스였겠죠. 그렇죠?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금융기관이 야 너 돈 갚아 그랬더니 못 갚는다는 거예요. 나 돈이 없는데? 못 갚아. 그래? 그럼 이 매출 채권 여기 모뉴엘 주니어한테 받을 돈이잖아. 이거 내가 대신 받을게 하고 금융기관이 모뉴엘 주니어한테 갔죠. 근데 웬걸? 모뉴엘 주니어도 모뉴엘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금융기관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없어지죠. 여러분 이 신용무역사 공부를 하면 저희가 요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가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게 유용한 자격증이고 은행에서도 많이 따라고 하고 또 많이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현직자분들이 이거 공부하시면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왜 높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그 밑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기사들은 지금 제가 말로 얘기했던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용분 석사 1타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 교육 되게 많이 가는데 쉬는 시간에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여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최근에 문의 받았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요 질문이었어요. 회사는 주식을 사장님이 100% 다 소유하고 있대요. 사장님만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회사는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목적이 사장님이 갖고 계신 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감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개인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회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대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래가 파악이 안 된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제로 여신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셨는데 자 보세요. 여기 회사가 있고요. 요 회사에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 회사의 주식을 100%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미 이 사장님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어. 대출 거의 지금 풀방인 상태예요.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회사 돈을 좀 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회사도 돈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금융기관한테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금융기관이 현금을 주겠죠. 그럼 이 현금을 받아가지고 감자를 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사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 일부를 회사가 돈을 주고 사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을 받아온 다음에 주식을 쭉쭉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자거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회사가 자기 주주한테 돈을 주고 그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받아온다고. 그래서 찢어버리는 게 감자예요.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한번 찢어버리는 게 감자라고요. 그럼 이 회사는 요 돈 받은 걸로 사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돈을 주고 받아와서 찢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사장님이 주식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몇 주 찢어버려도 여전히 사장님 회사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 거래는 사장님이 대출이 막히니까 회사 이름으로 대출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사장님이 가져가겠다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설명했더니 그래요? 그럼 대출해드리면 안 되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신용분석사 공부를 하시고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이런 거래에 대해서 이 거래가 읽히시는 그 능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신용분석사가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일부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보시면 그럼 이 신용분석사는 시험을 보려고 하면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1년에 3번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2월달, 6월달, 10월달에 보게 되는데 올해 2월, 6월은 이미 시험을 봤죠. 그래서 10월 24일 날 올해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분석사 시험 공부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길래 10월 24일에 올해 마지막 시험인데 지금 네가 강의를 찍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신용분석사 같은 경우에 저희 강의만 충실히 들으신다면 그리고 혼자 강의를 듣는 시간 외에 혼자 복습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 그래요. 한 3시간 정도 확보가 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보통 2달 정도면 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게 하시려면 3달이요. 그렇죠? 2달 정도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9월 1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 시험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보는 시험이고 올해 마지막 시험이다 아시면 되고요. 응시 자격은 없어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엔 학점도 따야 되고 뭐 세무사 회계사 같은 경우엔 토익 자격증도 넘어야 되지만 저희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응시 자격 없이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시면 볼 수 있고요.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형이고요. 객관식으로 보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요. 시험 준비물은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 있으셔야 되고 이 공부를 저희랑 하시려면 신용분석사 1부를 공부하시던 2부를 공부하시던 계산기는 좀 있으셔야 돼요. 계산기요. 그래서 계산기를 좀 준비해야 된다. 요걸 좀 아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시험 과목이 있는데 저희 신용무속사 시험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 회계학, 2부 재무 분석이나 현금 운용 분석, 시장 환경 분석, 그리고 종합 사례 분석을 같이 시험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3부까지 있는 건 아니고 1부, 2부가 있지만 마지막 3교시에 여태까지 배웠던 걸 다 합쳐서 종합 사례로 보기 때문에 크게는 3시간에 나눠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부 보시면 회계학 1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학 2부가 있고요. 회계학 2부에 기업 회계와 결합 회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00점, 50점, 50점, 29문제, 15문제, 15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 보러 가시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문제가 쭉 나온 다음에 결합 회계가 쭉 나오고 특수 회계가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이 다 믹스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문제 나왔다가 결합 회계 나왔다가 갑자기 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나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 세 개를 저희가 나눠서 배우지만 요 세 개가 문제가 섞여서 출제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 신용무속사 시험 재밌는 게 문제마다 배점이 틀려요. 문제마다 배점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맞추시면 배점이 조금 더 높아요. 뭐 이런 재밌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회계학을 시험 보는 시험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 회계사 시험이고요. 그다음 세무사 시험이고요. 그다음 뭐 여러분들 많이 따시는 회계 자격증 중에 재계형 관리사 있고요. 뭐 공무원 시험 있고요.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 있고요. 뭐 전산회계 일부 이런 시험도 있죠. 그럼 저희 신용무속사도 일부에서 회계학을 가리키는데 저희 신용무속사 이 회계학 범위가 지금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시험 중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할까요? 범위만 따지면. 놀라지 마세요. 회계사 시험 범위예요. 회계사 시험 범위라고요. 세무사 시험은요. 요거 잘 안 나와요. 감정평가사나 계리사 시험도 안 나오죠. 재계관리사도 요게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뭐 적게 나와요. 공무원 시험은 안 나옵니다. 두 개가. 근데 저희는 기업회계 기준, 기업 결합회계, 특수회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범위로만 따지면 회계사랑 쌍벽을 이루는 회계 범위예요. 그래요? 그럼 나 못하겠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예 저희는 범위는 넓은 대신 그 깊이가 아주 얕아요.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재경관리사 시험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추세지만 공무원 시험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계학 시험이 저희 신용무속사 회계학 시험이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깊이가 얇기 때문에 회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 땅 하고 공부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2달 안에 저희가 합격권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얘네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다만 저희 시험에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회계학을 배우는데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건데 회계학이 이 IFRS가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거든요. 오늘 OT 끝나고 나면 바로 가르칠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IFRS가 있는데 저희 신용무속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들이 다 IFRS를 기준으로 해요. 저 대학교 때 회계학 배웠어요. 중급 회계요. 그거 IFRS예요. 2010년 이후에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저희 시험은 시험 범위가 뭔지 아세요? IFRS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회계학 시험 중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시험 범위로 하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난 IFRS 배웠으니까 IFRS로 대충 좀 시험을 봐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시험이요. IFRS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시험이 잘 나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내용이랑 IFRS랑 다른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는 IFRS 배웠으니까 그냥 그걸로 해볼게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간하면 저희 시험 공부를 별도로 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넘겨보시면 2부가 있는데요. 2부는 뭐 저희 2부 가리키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거니까 제가 그렇게 깊게 얘기할 건 없는데 2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이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현금 흐름 분석. 근데 이게 저희 회계학 1부에서도 가끔씩 언급이 되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길래 이번에는 현금 흐름 분석 저도 조금 강의 시간에 언급할 거예요. 스킬 같은 것들.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험은 1부랑 2부랑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마지막에 3교시 때 종합 신용평가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험 시간이 길어요. 이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1부 공부하시고 2부 공부하시고 나면 얘는 별도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출됐던 유형, 저희 해커스 금융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부랑 2부를 공부하고 나면 이 종합 신용평가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럼 학습 순서가 있는데 저희가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순서를 보시면 일단 여러분 저희가 신용분석사 1부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데 회계 원리도 안 듣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짧은 기간 동안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나갈 건데 지금 회계 원리도 안 들으신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유튜브 같은 데 쳐보시면 회계 원리 3시간짜리 무료 동영상 엄청 많아요. 1시간짜리는 좀 문제가 있고요. 3시간짜리 무료 동영상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라도 최소한 먼저 공부하시고 저희 신용분석사 수업을 들으셔야지 맨 땅에 헤딩한다는 생각으로 회계 원리도 모르는데 수업 들으시면 환불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일단 회계 원리는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시고 기업 회계 기준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 기업 회계 기준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라면 회계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 대학교에서 가리키는 중급 회계 1, 2 내용이 이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사실상 1이 좀 많고요. 결합 회계는 대학교 때 회계학과라면 그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라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고급 회계 내용이에요. 더 어려워서 고급 회계 내용이 아니라 이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회사 하나만의 거래를 배우고 결합 회계에서는 회사와 회사가 합쳐지는 거래. 삼성전자가 뭐 네이버를 사는 거래.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하나가 되는 거래.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결합 회계예요. 대학교 때는 이걸 그냥 고급 회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급 회계를 배우고요. 특수 회계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회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배웠던 중급 회계 1, 2 내용 중에서 2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급 회계 2에서 일부 항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순서로 1부를 강의하고 여러분도 이 순서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는 대학교 때 중급 회계를 한번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대학교 때 중급 회계는 이 기업 회계 기준 내용의 일부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결합 회계나 특수 회계는 아예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신용분석사 1부 시험에서 결합 회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합회계 저희 해커스 금융에서 공부하시면 결합회계 보통 요즘에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10문제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2부는 나중에 원재현 선생님께서 또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넘겨보시면 강의 구성이 있는데 저희 해커스 금융 신용분석사 강의는요. 금융연수원의 기본서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 해커스 금융이 제가 썼거든요. 저희 자체 강의를 쓰기 때문에 이론 요약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랑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해당되는 핵심 이론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서 바로 문제풀이 연습해서 그냥 올인원 강의예요. 이론 정리 따로 하고 문제풀이 따로 하는 그런 강의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넘어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넘어가는 이런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60일간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문제풀이랑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책을 보시면 이 맨 뒤에 실전 모의고사 있거든요. 이걸 작년까지는 이 강의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여러분들 강의 시간 긴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는 풀이를 안 해드렸어요. 강의를 안 했다고요. 근데 실전 모의고사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건으로 실전 모의고사 풀이도 강의를 해줘 라고 워낙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도 풀이 강의를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총 67강으로 구성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보다 많이 준비했어요. 넘겨보시면 저희 해커스 신용분석사 1부만의 강점인데 이거 좀 부끄러운데 저희 자랑 잠깐 해도 될까요? 일단 검증된 1타 강사입니다.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죠. 신용분석사 하면 연관 검색어로 제 이름 나올 거예요. 아님 말고요.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신용분석사 강의만 8년을 진행했고요. 가장 많은 점유율을 정말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분석사 강의를 많이 하고 외부 은행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다른 은행들도 정말 저희한테 강의해달라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시험 임박해서 강의를 해야 되고 제가 또 주중에는 여러분들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말에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을 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3개사 정도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저희한테 이 강의 의뢰를 한번 하세요. 그렇고요. 세 번째로 재무회계 강의만 전문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계사, 세무사 강의, 공무원 강의에서 재무회계 강의만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 메인 매출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재무회계 강의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이 강의가 매끄럽고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용무속사 1타 강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 자랑이었고요. 보시면 책인데요. 교재만큼은 대부분이 저희 책을 보시는데 저희 책을 많이 보는 게 해커스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재가 충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 정리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문제도 유형별로 따로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론 보시고 유형별로 문제 정리하고 이론 보시고 유형별로 문제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보고 공부를 하셔도 공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충실하게 담아놨어요. 최종 모의고사 2회까지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걱정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저 문제 공부하시는데 여기까지 봤고요. 저희가 회계 왕초보도 수강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서 수준으로 내용 정리하고, 물론 저희가 금융연수에서 나온 기본서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재에 있는 이론 요약 부분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세한 서술은 없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로 쉽게 재밌게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회계 왕초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합격 수기 보시면 회계 나 하나도 몰랐다, 근데 이해가 잘 되더라, 이런 수기들 정말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OT가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2020년, 2021년 대비 해커스 신용무속사 강의를 다시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좀 발전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전된 거 첫 번째로는요. 이 저희 교재를 보면 문제가 적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정도만 정확히 숙지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적다는 의견이 있으셔갖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문제를 60개 정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추가로 60개, 신유형까지 다 포함해서 좀 어려운 문제까지 포함해서 60개를 추가했어요. 문제 수가 대폭 늘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통한 최종 정리가 있는데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강의도 진행하고요. 또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최종 요약 파이널 강의로 모의고사를 또 풀어드린다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세 번째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신용무속사 시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 현직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요. 금융기관에서도 PC를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다고요. 제가 8년 전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신용무속사 응시 인원이 1년에 1000명을 넘지 않았어요. 요즘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명 가까이 돼요. 재작년에 8,000명, 8,800명인가 봤거든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을 많이 보다 보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저도 가끔씩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합격하지 않기 위해서 뭐 다 빵점으로 내지만 시험장 가서 가끔씩 시험을 봐요. 그리고 저 도와주는 친구들도 같이 시험을 가서 보거든요. 확실히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의 신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해커스 금융 교재만 묻었는데 시험장 갔더니 처음 보는 교재들이 꽤 있더라, 이런 의견들도 다수는 아니고요. 소수 있으셔갖고 제가 이번에 저도 시험장에 몇 번 가서 문제를 좀 다시 정리한 다음에 신유형 문제들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100% 똑같진 않지만 실제 시험에 한 90%는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유형 문제도 이번에 과감하게 정말 많이 수록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최근에 신용무속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후기를 털어놓으시거나 이 답답한 마음에 좀 얘기를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주로 많이 가리키고 하는데 교육기관들이 서술형 문제, 말 문제, OX 문제가 많이 나와서 요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말 문제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의견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산 문제가 쉬울까요? 말 문제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계산 문제보다 말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계산 문제가 훨씬 쉽다고요. 문제풀이 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산 문제, 계산 왔구나 이런 것들만 위주로 좀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체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서술형 문제는 따로 혼자도 공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부터는 서술형 문제에 조금 더 힘을 줘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OX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서술형 문제에도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해커스 금융 신용분석사 1부 강의 OT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